자, 봅시다. 33페이지, 34페이지 펼쳐볼게요. 드디어 앞으로 교과 문학을 좀 나가게 됐는데, 자,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모의고사를 치는데 내가 문학을 평소에 좀 잘 맞춰, 문학에 좀 자신이 있어. 그런 학생들이 오히려 내신 문학에서 점수를 못 받거나 또는 무너지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이제 뭐 때문이냐면 모의고사는요, 여러분들 아니면 아닌 이유가 확실하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아니다 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전부 지문에 근거해서 찾을 수 있고 보기에 근거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신 문학 시험은 기본적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외워서 치는 시험이기 때문에 5개의 선지 중에서 한 2개는 맞는 말이에요. 2개는 맞는 말인데 이제 더 맞는 말과 덜 맞는 말, 더 틀린 것과 덜 틀린 것,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구분하는 기준은 뭔데요? 여러분들 학교 교과서나 프린트에 있던 필기나 단어들이에요. 거기에 나와 있는 설명되어 있는 말들. 그래서 그것들을 기준으로 해야 되거든. 그래서 실제로는 그 본문이 있지만 여러분들 본문 보고 문학 시험을 치는데 본문 보고 시험 치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이미 다 아는 채로 시험을 칠 텐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본문도 학원에서 한 것도 아니고 자습서에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학교에서 필기된 것과 프린트에 적혀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일단은 해야 돼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좀 애매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 중간에 뭐 문제 오류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가장 문학이라서 오히려 가장 국어스럽지 않은 시험이 바로 문학입니다. 그냥 닥치고 달달달달 외워서 시험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평소에 문학이 좀 감이 있으니까 잘 하니까 그런 학생들이 오히려 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를 좀 다르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어인데 이건 국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 더 편합니다. 알겠죠? 그냥 무슨 정치나 법을 배우는 것처럼 그냥 외우는 게 훨씬 더 마음 속 편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국어가 시험이 여러분들 이제 남아있는 이 화법과 언어, 그 다음에 문학, 그 다음에 독서와 작문 이렇게 있으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국어적인 피지컬, 국어적인 능력이 가장 필요 없는 게 문학이란 말이죠. 독서랑 문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미 피지컬을 좀 가지고 있는 기본기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안 가지고 있는 학생에게 지는 일이 잘 없어요. 웬만하면 미리 갖추고 있으면 더 좋아. 근데 문학은요, 생판 노베이스라 하더라도 이번 시험 기간 내가 미친 듯이 열심히 하면 역전할 수 있는 과목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미 위에 있는 학생들은 이제 소위 말해 이제 따이지 않으려고 노력해야지. 그렇죠? 이제 내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치고 올라와야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전의 기회가 생긴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과목이에요. 뭐 내가 뭘 많이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도 없어. 왜냐면 문학 작품이 이번에 한 12개, 14개 이렇게 시험 범위 들어간다고 하면 몇 개는 교과서에 있겠지만 몇 개 교과서에 없어. 그러면 기출 문제도 몇 개 없고요. 그 다음에 뭐 풀 수 있는 뭐 문제 사이트에 있는 문제도 몇 세트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한정적인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34페이지부터 시작하는 이유는요. 요거 그냥 간단하게 좀 보여주기 위해서인데 페이지 따라올 필요는 없고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일단 1단원은 1-2부터 쭉 시작할 겁니다. 안 할 가능성이 좀 높고요.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2개 이거 무조건 할 거고요. 이것도 사실 잘 모르겠어. 근데 이게 지금 교과서에 수록된 지 좀 됐는데 안 하는 학교도 너무 많았거든. 근데 교과서가 바뀌었는데 또 수록된 거 보면은 이번엔 좀 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하고요. 아마 나머지 2개는 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 있는 건 앞에서부터 해서 쭉 해가지고 아마 거의 다 할 겁니다. 학교에서 예상으로. 노찬성 발바는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출판사에서 1학년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기도 해서 나는 오늘도 마찬가지고 나머지는 아마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3단원도 넘어오면 여러분들은 고전을 1학년 때 많이 안 했어요. 고전을 1학년 때 많이 한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걸 이미 1학년 때 다 한 학교들도 있거든요. 여기 있는 거 이미. 그래서
그런 학교들은 이런 거 시험 안 치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요거는 다 시험을 칠 겁니다. 거의 빠짐없이 할 거고 여기에 플러스 이제 추가적인 문학 작품 관련된 거 이런 것들 연결되겠죠. 그 다음에 운동주의 작품도 안 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 1학기 때 운동주의 작품을 했으니까. 근데 한다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쌤 지난번에 이제 이건 이미 봤잖아. 쉽게 쓰는지 맞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다른 작품이랑 좀 연계해가지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다음에 은강노동의 가족 생계비 요거 여러분들 비슷한 소설 본 적 있는데 혹시 은강이라는 이름이 혹시 기억 안 나나요? 은강공장이라고 공장 얘기 하나 있었는데 공장장 아들이 나와가지고 그 재판하는 이야기 같은 작가가 쓴 겁니다. 이 작가는 항상 그 다른 소설인데 뭔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있다고 했잖아, 맞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은강공장의 어떤 그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든지 그 아마 은강노동 가족의 생계비는 소설 내용이 아마 그런 내용이겠죠. 은강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어떤 모습들이겠지, 맞죠? 그리고 우리가 봤던 소설은 뭐야? 그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 중에 손가락 잘린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재판 나와서 얘기했던 것들이잖아, 맞죠? 그 다음에 난장이 가족 나오는데 이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아마 이거 들어가면 연결해서 같이 할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진도는 여기서 쭉 그 다음에 여기서 그 3단원 저기서부터 쭉 어디냐 3단원 여기서부터 쭉 해가지고 진도는 병렬적으로 나갈 겁니다. 알겠죠? 병렬적으로.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아마 내 작품 하고 나면은 시간이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시 34페이지 넘어와서 이육사의 꽃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육사의 꽃. 요거는 올해 그 수능 특강에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내신 때 안 하는 학교가 없는 작품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봐봐. 이 육사잖아, 육사. 그럼 뭐 생각하면 돼? 일제강점기. 맞죠? 자,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도 직접 이제 본인이 몸소 참여를 했던 그런 이제 작가다, 그쵸?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어떤 작품에서 이제 어떠한 문학 세계를 그려낸다 라고 하면 그 세계 안에서 그려져 있는 현실들은 대부분 어떤 현실입니까? 좀 부정적 현실이고 그 현실을 무엇으로 비유해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꽃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자면 그 현실, 그러니까 현실 인식부터 먼저 나옵니다. 자, 지금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땅에도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하늘이 다 끝났다, 그 다음에 비 한 방울 안 내린다 라고 하는 요 부분들이 바로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까? 굉장히 어떤 척박한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넣어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일본 제국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부정적 현실입니다. 부정적 현실. 하늘이 다 끝났대. 마치 무슨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으니까 굉장히 척박하고 메말라 있는 환경인가 봐.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도 꽃은 펴 안 펴? 꽃은 핀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꽃은 빨갛게 피어난다. 피어나지 않는 가라, 피지 않는 가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설의법을 활용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꽃이 상징하는 게 바로 뭡니까? 이 꽃의 어떤 생명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왜? 환경이 이렇게 척박함에도 불구하고 꽃은 뭐하고 있기 때문에? 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생명력을 상징하는 모습으로서 여기에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는. 알겠지? 자, 내 목숨을 꾸며 쉼 없는 날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이여. 자, 그래서 이여. 무엇 이여. 아, 달이여. 햇빛이여. 자, 그래서 이런 이여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이제 영탄적 어조라고 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영탄적 어조를 사용해서 얻고자 하는 효과가 뭔데? 영탄적으로 얘기하는 건 그냥 평소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뭘 많이 하게 돼요? 감정을 많이 싣게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감정을 실어서 어떤 의지를 드러내고자 함이야. 쉼없는 날이래요. 자, 다음 북쪽 툰드라에도 찬 새벽은 북쪽 툰드라 눈속 깊이 꽃 맹아리가 옴작거린답니다. 자, 그래서 꽃 맹아리가 옴작거리는 게 뭐 하는 거야? 지금 꽃이 피어나고 있는 거겠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 구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척박한 환경이야.
북쪽 툰드라 지역이니까 땅이 뭐 거의 얼어 있겠지. 근데 거기서도 뭐 한다고? 꽃은 피어난단 말이야. 맞죠? 꽃은 생명력을 가지고. 자, 그래서 눈 속 깊은 곳에서도 꽃맹아리가 움직이면서 제비떼 까맣게 날아오기를 기다린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가 옴작거려서 제비떼가 날아오기를 기다린다고 했으니 꽃이 완전히 피는 때에는 뭐가 와 있는 상태인 거야? 제비떼가 와 있는 상태인 거야.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제비떼가 와 있는 상태가 바로 뭐야? 꽃이 활짝 피어나 있는 시기겠지. 그러면 그 시기를 뭐 하고 있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기다리고 있다고요.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약속은 약속이야. 근데 저버리지 못한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무조건 지켜질 수밖에 없는 약속이라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 이 지켜질 수밖에 없는 약속은 또 뭐야? 기다리고 있는 그날이겠지. 맞죠? 자, 그러면 꽃이 피는 그것이 바로 뭐야? 저버리지 못할, 그러니까 지킬 수밖에 없는 약속이 되는 거야. 그러면 봐봐봐. 우리가 이 척박한 현실, 부정적인 현실에서 꽃이 피어오르는 것을 반드시 지켜질 약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시대적 현실을 넣으면 반드시 지켜질 약속이 바로 뭐겠어? 광복의 시기겠지. 맞죠? 자, 그래서 조국의 광복으로 연결하다 보면 약속 내용이 뭐였어? 꽃이 피는 것 또는 제비떼가 날아오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제비떼가 날아온다. 그 다음에 꽃이 피어난다. 얘네 전부 뭘 상징해? 그러면 광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꽃은요, 이 시에서 생명력이 굉장히 강한 존재로서 그려지는 생명력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뭘 상징하기도 한다고? 조국의 광복을 상징하기도 한다고요. 자, 다음 한 바다 복판에 용솟음 치는 곳이 있답니다. 한 바다 복판에. 자,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 꽃성이라고 되어 있네. 꽃성이니까 뭐야? 꽃이 활짝 피어서 마치 성처럼 둘러싸고 있다는 뜻이잖아. 맞죠? 근데 아까 꽃이 피는 시기를 무슨 시기라고 했는데? 광복의 시기 또는 지킬 수밖에 없는 약속이라고 얘기했잖아. 맞죠? 그러면 이것도 뭐야? 지킬 수밖에 없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를 말하는 거겠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지킬 수밖에 없는 약속이 이루어졌으니 꽃성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다 뭐야? 광복 이후 만들어지는 모습이겠죠. 꽃들이 피어나는 게 광복이라면 꽃성이 만들어지는 건 뭐야? 온 세상에 꽃이 피는 건 광복 이후에 찾아오는 어떤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광복 이후. 자, 다음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화자가 꽃이 피는 걸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잖아. 맞죠? 화자가 꽃이 피는 걸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화자는 꽃성 안에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당연히. 왜? 꽃이 피는 걸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주변에 꽃이 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화자는 꽃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주변에 꽃이 펴가지고 꽃성 안에 있는 사람일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회상의 무리들아, 봐봐봐.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아. 나비는 뭐 찾아가? 꽃을 찾아가잖아. 맞죠? 그런 무리들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여기에 나오는 이 회상의 무리들은 누구랑 똑같은 존재인 거야? 화자와 같은 존재인 거야. 근데 화자는 독립을 영원히 바라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회상의 무리들이 뭐로 연결되는 거야? 독립을 간절하게 염원하고 있던 우리 민족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독립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우리 민족의 모습. 왜? 나도 그 정도로 간절하게 바라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보노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너도 마찬가지로 뭐야? 꽃이겠다. 그쵸? 자, 그래서 보노라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노라도요, 여러분들 영탄법입니다. 영탄법. 자, 그래서 이 시는요, 모든 연의 마지막 어미가 뭘로 구성되어 있다? 영탄적 어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특징. 그 다음에 모든 연이 무엇으로 고정되어 있느냐? 사행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연이. 이건 이제 표현상의 특징이죠. 자, 그래서 형태적인 안정감을 주고요. 운율을 형성합니다. 심지어 뭐뭐 이어 뭐뭐 노라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나머지는 뭐 별거 없고요. 여기서 결국은 말하고자 하는 게
이 이제 척박한 현실, 부정적인 현실, 정말 안 좋은 현실, 여기서도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안 좋은 현실에서 결국은 뭐가 찾아올 거라고, 우리가 바라고 염원하고 있던 조금의 방법이 찾아올 거라고 이제 거의 확신처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확신처럼 얘기하고 있는 구절은 우리가 뭘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야. 지켜질 수밖에 없다고. 이해되죠? 자, 다음. 그래서 옆에 보세요. 자, 꽃의 상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요. 꽃이라고 하는 건 이 시안에서 어떤 존재냐면 아주 극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뭐 하는 존재? 피어나는 존재로서 그려지고 있는 거거든. 자,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가 어떻게 가져진다? 생명력과 그 다음에 광복에 대한 희망으로 연결이 된다고요. 왜? 상황이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조국이 빼앗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독립운동가로 활동을 했기 때문이겠다. 그렇죠? 자, 다음 선경후정이라고 하는 구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아는 학생들은 알 거야. 선경이 뭡니까? 경치 먼저. 후정은 뭐야? 정서는 나중에.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되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경치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정서를 나중에 느끼는 것을 우리는 성경후정의 구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후정의 구조가 여기서 드러나는 게 뭐야? 지금 여기 1년부터 2년 끝까지는 전부 어떤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꽃이 피어나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모습은 아니고 꽃이 피어나는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맞죠? 자, 그래서 이런 척박한 환경에도 꽃이 피어난다. 이렇게 척박한 환경에도 지금 꽃이 피어난다. 맞죠? 그러니까 제비때가 날아오길 기다린다 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 3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뭘로 나옵니까? 화자가 이러한 시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한 정서가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되면 위에는 선경, 밑에는 후정이 만들어지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선경 후정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별거 없고요. 일제강점기 문학이랑 그 다음에 독립운동가 다 알 거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에 페이지를 37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자, 나비처럼 취하는 해상의 무리들아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보노라 라고 얘기하는 표현상의 특징 우리가 한번 보자면 여기에 지금 기억 밑줄 그어져 있고 옆에 문제 봐봐. 기억과 같은 표현이 사용되어 있는 거 있잖아. 그치? 여러분들 2학년 이제 문학 올라가가지고 시험 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 뭐냐면요. 어떤 문학 부분 있어요. 여기 밑줄 긋습니다. 다음 작품 또 있어요. 다음 작품에도 밑줄 그어요. 그래서 여기 기억, 여기 니은 밑줄 그어놓고 기억, 니은과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시어를 보기 중에서 찾으시오 라고 하는 것들이 제일 많이 나올 거야. 그래서 내가 처음 보는 막 문학 작품인데 구절들이 이렇게 막 적혀 있어. 그러면 그 구절 안에서 얘 의미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 맥락을 바탕으로 우리가 읽어야지. 맥락. 맞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1번 선지부터 5번 선지까지 여러분들 다 읽어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걸 다 안 읽고도 풀 수 있는 문제는 사실 쉬운 문제야. 근데 조금 어렵게 되면요 1부터 5까지 다 읽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애초에 물어보는 게 뭔지 몰라. 기억이랑 니은을 같이 묶었는데 역할이 여러 개야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1번 역할, 2번 역할, 3번 역할 여기 있는지 다 찾아야지 여러분들.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그 문장을 읽고 보고 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표현들이나 특히나 이제 뭐 뚝 작아져 나오는 어떤 그 구절들이 있을 때 그 구절들의 맥락적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게 그나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문제를 푸는 스킬이나 또는 글을 읽어내는 어떤 이 능력 또는 이제 피지컬 이런 것들이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그나마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선지를 왜냐하면 선지 중에 선지 5개 나오면요 5개 중에 여러분이 한 3, 4개는 알아도 하나, 한두 개 정도는 모르는 게 꼭 들어가 있을 거예요. 처음 보는 작품 거. 그러면 처음 보는 작품 거 보는데도 막 별다른 거 생각해? 아니요. 그냥 여기 딱 나와 있는 대로 생각해야 돼. 알겠죠? 맥락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기억과 같은 표현 방법이라고 되어 있잖아. 맞죠? 자, 그럼 표현 방법이니까 여기에서 우리 표현 방법 찾아보면은 큰 틀에서는 얘를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무슨 표현 방법이야? 비유. 그렇지. 큰 틀은 비유지. 비유 안으로 들어가면 철험은 뭔데? 지규. 지규고요. 취하는은 뭐야? 의인이겠지. 이거 이해돼요? 이해돼요? 자, 그럼 봐봐봐. 옆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풀날에 웃음 짓는 샘물같이 라고 하는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창밖에 방비가 속살거려 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자,
웃음 짓는다. 샘물 같이. 비유 하나, 둘 보인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밤비가 속살거린다. 밤비가 실제로 속살거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맞지? 비유 사용되어 있어요. 맞죠? 나머지는 없어. 맞죠? 자, 그러면 나머지는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야. 맞죠? 그런데 그럼 둘 중에 답이 몇 번인데? 왜 2번이어야 되는데? 어. 그쵸? 여기에는 뭐밖에 없어? 이것밖에 없잖아. 이해돼요? 자, 근데 그럼 만약에 2번이 없어, 성질. 그럼 정답 몇 번이야? 4번이야. 이게 자유자재로 돼야 된다고. 학교 문학 시험은. 이해돼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둘 다 맞는 말이야, 여러분들. 왜 의인법 있잖아, 여기.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봐봐봐. 또는 여기에 전부 지규랑 의인이 다 들어가 있다 쳐. 하나 빼고. 근데 하나만 지규나 의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규 2개, 의인 2개 이렇게 나왔어. 근데 나머지 선지가 예를 들어서 상징이 쓰여 있어. 또는 서리법이 쓰여 있어. 그럼 답이 1, 2, 3, 4, 5 그렇게 있으면 답 몇 번이야? 1번이겠지. 맞죠? 근데 만약에 이 1번 선지에 지규랑 의인 다 쓰여 있어. 그러면 뭐야? 얘는 맞는 게 되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그 문학 문제를 풀 때 요런 그 생각들이 좀 잘 되어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나오는 유형들의 중에서 하나를 좀 쌤이 이야기를 한 거고요. 자, 다음 낙화라고 하는 작품 볼 건데 사실 본문보다 이게 훨씬 어려워요. 조지훈은 여러분들 이름 딱 듣는 순간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긴장해야 됩니다. 긴장. 그냥 쓱 읽어가지고는 뭔 말하는지 1도 몰라요. 진짜로. 왜 그러냐면 이 시 전체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건 딱 한 문장 또는 딱 한 단어 또는 아예 없거나 이거예요. 대체로 뭘로 보여주냐면요. 이미지로 보여줍니다. 이미지로. 그래서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실제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떠올리지 않는 이상 좀 어렵습니다. 모의고사에서는.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내신이니까 어차피 이제 보고 다 외우면 되겠다. 그쵸?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모의고사나 수능 칠 때 조지훈이라는 이름 나오는 순간 본문 올라가서 다시 한 번 더 읽으세요. 알겠죠? 그렇게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자, 이것도 지금 낙화니까 낙화의 뜻이 뭐야? 꽃이 떨어지는 거잖아. 맞죠? 그럼 꽃이 떨어지는 거 떠올리면서 한번 읽어보자면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뉘앙스야. 바람을 탓하랴라고 되어 있어. 서리법이잖아. 맞죠? 그러면 이 문장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뭔데? 꽃이 지는 건 바람의 탓이 아니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자,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겠냐? 바람을 탓하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건 야, 꽃이 지는 거랑 바람이랑 상관없어. 바람한테 탓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는데 꽃이 지는 걸? 뭐 해야 될까요? 그냥 받아들여야지. 그러니까 바람의 탓을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럼 뭘 해야 되는데? 그냥 받아들여야지. 자, 그래서 꽃이 지는 건 바람의 탓이 아니다. 결국은 뭐 하자? 그냥 꽃이 지는 걸 받아들이자. 자, 그래서 주변 밖에 성긴 별이 하나 둘 쓰러지고, 성긴 별이라고 하는 건 뭐야? 되게 뜨문뜨문 이제 빛나고 있는 별들인 거야. 별들 간의 거리가 좀 먼 거지. 맞죠? 자, 그래서 그렇게 뜨문뜨문 떠있던 별이요, 하나 둘 쓰러진다는 건 무슨 말인데? 점점 까맣게 안 보이는 거야. 맞죠? 그러면 점점 더 하늘이 어두워지겠네. 자, 귀촉도 울음 뒤에, 귀촉도가 뭡니까 여러분들? 자, 쳐보세요. 소쩍새. 다음 접동새. 그 다음 두견새. 자규.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뭐냐면 똑같은 새인데요, 부르는 이름이 5개예요. 하나야 하나. 이 소쩍새 한 마리를 가지고 5개의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고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봐봐봐. 소쩍새가 여러분들 왜 소쩍새인지 압니까? 실제로 울면 소쩍 소리가 들려서 소쩍새라는 이름이 붙었거든. 우스 우리말로. 귀족도는 한자예요. 자규도 한자고 나머지 두견도 한자인 걸로 알고 있고 접둥이랑 석정만 우리 순우리말인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소쩍새가요, 소쩍 우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얘가 밤에 산에서 울잖아요. 그럼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사람이 훌쩍훌쩍 거리는 소리랑 좀 비슷하게 들려요. 그래서 얘가 전통적으로 한국 문학에서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한의 정서를 상징합니다.
얘 울음소리는 진짜로 사람이 우는 소리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작품들 보면 알겠지만 새 소리를 가지고 울음소리라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얘밖에 없어요. 얘만 새가 운다고 얘기해요. 나머지는 지저귀다고 하거나 뭐 다른 표현을 쓰지. 울음이라고 하는 건 얘만 씁니다. 얘만. 알겠죠? 그래서 한의 정서를 좀 드러냅니다. 다음, 먼 산이 다가섰답니다. 잘 보세요. 산이 실제로 다가설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 먼 산이 다가섰다는 건 뭘 말하는 건데? 내 눈에 산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산을 안 보다가. 자, 그러면 비촉도 울음소리가 저 산에서 막 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내 눈에 지금 저 산이 들어온 거야. 맞죠? 자, 그 상황. 그냥 이미지야. 계속 이미지의 나열입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볼게요. 촛불을 꺼야 하리. 꽃이 지는데. 자, 보세요. 지금 제목 낙화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상황은 계속 뭐 하고 있는 상황인데, 꽃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죠? 꽃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 촛불을 꺼야 한답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꽃 지는 그림자. 뜰에 어려서. 이게 무슨 말이야? 꽃이 이렇게 쭉 떨어질 거 아니야. 맞죠? 그럼 그 그림자들이 막 여기 지금 바닥에 보인다고. 꽃 지는 그림자가 보인다고요. 맞죠? 자, 계속 꽃이 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자, 하얀 미닫이가 우련불보라. 하얀색, 붉은색. 색채의 대비가 좀 보이고요. 자, 미닫이가 붓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미닫이는 문이잖아, 문. 이게 이제 여기서는 문이 아니라 창문이긴 하거든. 꽃이 지는데 왜 붓다고 얘기할까요? 내가 창문을 보는데 창문에 꽃이 조금 지겠어, 많이 지겠어 지금? 떠올려봐 이미지. 이게 지금 꽃이 많이 지고 있는 거야, 조금 떨어지고 있는 거야? 되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수수수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런데? 뭐라고 적혀있어? 꽃 지는 그림자가 그래 어릴 정도라고. 그러니까 꽃 지는 그림자가 막 많이 보인다고요. 그림자가 그 정도로 꽃 지는 자가 모습이 많이 보인다고. 자, 그러니까 내 창문 보면요, 내 창문은 원래 하얀색이야. 내 창문은 원래 하얀색이, 내 꽃이 지는 모습이 쫙 보이니까 창문이 무슨 색으로 보여? 붉은 꽃잎 색깔, 붉은 색깔로 보인다고. 이제 미닫이 창문이니까 이 창문이 붉다는 건 지금 이 창문 밖으로 붉은 꽃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이미지죠. 계속 묻혀서 사는 사람의 고운 마음을, 묻혀서 사는 사람의 고운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고운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몰라. 맞잖아. 지금까지 그냥 뭐 아무 마음도 얘기된 게 없잖아. 맞죠? 자, 그래서 밑으로 읽으면 뭐라고 적혀있어? 아는이 있을까 저하노니. 여러분들 저하다라는 말은 고전에 자주 나옵니다. 저하다는 무언가를 두려워하다 이 말이야. 알겠죠? 자, 아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자, 그러니까 묻혀서 사는 사람의 고운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하노니 꽃이 지는 아침은 뭐 하고 싶다고? 울고 싶다고요. 이 시에서 여러분들 정서 딱 한 번 나옵니다. 맞죠? 근데 울고 싶다고 하면서 강하게 나와요. 이 사람이 우는 이유는 뭔데? 하나밖에 없어. 시 안에서는 뭐야? 꽃이 져서. 맞죠? 자, 그래서 꽃이 져서 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꽃이 지는 모습을 보니까 느껴지는 어떤 애상감, 비애, 이런 감정들이 바로 뭐야? 주위에 묻혀서 사는 사람의 고운 마음인 거야. 그러면 이 묻혀서 사는 사람은 뭘 보고 있는 거야? 낙화를 지켜보고 있겠죠. 이해돼요? 자, 이 사람은 낙화를 지켜보고 있고요. 낙화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느꼈어. 그게 예쁜 마음인가 봐. 그걸 누군가가 알까봐 두려운데 어떤 마음이라고? 울고 싶은 마음이라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꽃이 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슬퍼지는 마음을 이런 식으로 이미지로 나타내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애상감, 비애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또는 뭐 덧없음, 덧없음을 한자로 하면 여러분들 뭔지 압니까? 야, 참 덧없다. 인생이 참 덧없네. 인생이
무상하다. 무상감이라는 말 여러분들 지난번에 쌤이 설명해 준 적 있나요? 민호가 있어? 있었던 것 같아. 한번 같이 오는 거야. 무상감이 무슨 뜻인데 그러면? 허무하고 약간 오. 소민아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딴 생각하고 있었니? 아니야? 아니 나 몰라서 물어봐요. 얘기한 적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럼 얘기합시다. 봅시다. 무상감. 자, 무상감이라고 하는 건 어떤 감정이냐면요 여러분들 상은요 한자로 따지면 항상 상자입니다. 무는 뭘까요? 없을 무자입니다. 자 그래서 봐봐봐 무상감이라고 하면 맨날 없는 걸 뜻해요. 맨날 없는 게 아니고요. 항상이라고 하는 건 뭔가 이제 영원히 또는 영원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건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돼요? 그럼 영원한 건 없다가 왜 허망함이랑 연결되는데? 무상감이 드러나는 작품들 여러분들 문학작품에서 대체로 어디에서 많이 나오느냐? 그 시조에서는 거기서 많이 나오죠.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여기서 말하는 500년 도읍지가 어느 도읍지야? 고려의 도읍지죠. 자 그래서 영원할 줄 알았던 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그 고려의 왕조가 어떻게 된 거? 하루아침에 없어진 거,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 하루아침에 몰락된 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뭘 느끼는 거야? 영원할 줄 알았는데 아닌 거야. 맞죠? 하루아침에 슉 하고 바뀌어버렸잖아. 맞죠? 그때 느껴지는 허망감, 허탈감 이런 것들을 무상감이라고 한다고. 야 부모님이 그렇게 돌아가시다니 인생이 참 무상하다.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계실 줄 알았던 부모님이 어떻게 된 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 세상에 안 계신 거. 맞죠? 이게 영원한 게 아니란 거야. 맞죠? 근데 우리는 평소에 살면서 영원하다고 생각하면서 마치 영원에 가깝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 걸 깨닫는 순간 느껴지는 어떤 허망감, 허탈감 이런 것들은 우리는 무상감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걸 풀이하면 뭐야? 덧없음이야, 덧없음. 알겠죠? 자 그러니까 마치 꽃이요 영원할 것처럼 빨갛게 피어나는데 결국은 한 달도 안 돼서 어떻게 해버려? 다 져버리잖아. 맞죠? 그래서 그런 지는 꽃잎을 보면서 느껴지는 무상감 이런 것들이 좀 있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시선의 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시선의 이동. 자 시선의 이동은 외부에서 어디로 나아갑니까? 내부로 나아갑니다. 자 시선의 이동이 있고요. 또 다른 말로 뭐가 있어? 공간의 이동이 있죠. 이 시에서 공간의 이동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화자는 계속 어디에 있어? 방 안에 있어. 맞죠? 자, 화자는 계속 방 안에 있어요. 공간의 이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만 있어요? 시선의 이동만 있어. 시선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데, 소민아? 저 바깥에 있는 꽃에서 나의 내면으로 들어오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외부에서 내부로의 어떤 시선의 이동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자, 다음. 요것도 봅시다. 각 연을 이 시는 몇 행으로 맞춰놨어요? 2행으로 맞춰놨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육사의 꽃이랑 조지훈의 낙화가 둘 다 가지문, 나지문으로 있다. 그리고 가나의 공통점으로 점자를 한번 각 연을 모두 같은 행으로 맞췄다. 맞는 말이 되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배열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였어? 안정감, 또 운율 이런 것들이 맞춰지겠다. 그렇죠? 자,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거 어디에 나온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아까 받아들여야 된다며. 뭘 받아들여야 되는데? 꽃이 지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꽃이 진다고 해서 바람을 탓할 수 있냐고? 없다고. 맞죠? 그 꽃이 지는 상황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온다. 자, 다음. 넘어갑시다. 40페이지. 스노우맨입니다. 스노우맨. 좀 소설 재밌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 겁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이분 뭐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분 약간 좀 SF 쌤이 지난번에 그 얘기 한 번 한 적 있어요. 그 우리 한국 문학의 흐름 쭉 얘기하면서 2010년대 이후 문학의 특징 중에 뭐가 있다고 했어. SF적인 상황, 그러니까 완전 비현실적인 상황 이런 상황들이 제시돼서 이야기가 구성이 되는데 그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우리는 뭘 느끼게 된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 현실의 문제를 느끼게 된다고. 대표적으로 그런 작품을 쓰는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알겠죠? 지금 뭐 베스트셀러 작가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요 스노우맨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어떤 주인공이 있는데 주인공이 출근을 해야 돼요. 출근을 해야 되는데 눈이 막 이만큼까지 쌓인 거야. 차가 한 대도 안 다녀. 내가 뭐 해야 되냐면 출근길까지 삽을 가지고 눈을 퍼가면서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부터 한번 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새해 첫 출근 날입니다. 첫 출근이야, 첫 출근. 새해 들어서 올해. 회사원인 남자는 이 남자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근데 얘가 뭐가 없어? 이름이 없어요. 이름 없는 누군가를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을 부여해주기 위해서일까? 보편성을 부여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이 남자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인사 발령에 기대를 걸고 더 이상 승진에 밀려나면 곤란하다는 생각으로 출근하려고 하지만 밤새 내린 눈이 허리를 넘어설 만큼 쌓여서 출근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초조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집에 있다가 이튿날 길을 나선 남자는 눈더미 속에서 찾은 삽 한 자루로 눈을 파내면서 회사를 향하게 됩니다. 회사로 가는 거죠. 눈 파면서. 자, 상사의 출근 재촉에 초조함을 느끼는데 출근 재촉에 초조함을 느끼던 남자는 유력한 과장 후보이자 일밖에 모르는 유대리도 아직 출근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의아함을 느낍니다. 왜? 일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직도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라고 하면서 자, 이 유대리는요 나의 경쟁자입니다. 경쟁자. 자리를 놓고 승진 자리를 놓고 나와 경쟁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좀 성공했어. 그래서 인정을 좀 받아. 이 일밖에 모르고 산단 말이야. 근데 나도 지금 눈 파면서 출근하고 있는데 이 사람 아직 출근 안 했다잖아. 맞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고 싶을까요? 유대리보다 먼저 출근하고 싶어 합니다. 이해돼요? 자, 볼게요. 그렇게 열성적이던 유대리가 출근에 목숨 거는 사람이 아직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속사정이 어떻든 남자 입장에서는 같이 출근할 동료가 남아있다는 게 다행스러운 일이야. 왜 다행스러운데? 나만 안 간 게 아닌 거야. 회사에. 자, 유대리를 만나야 출근이 수월해질 텐데 전화를 계속 안 받는 걸 보면 유대리도 출근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다? 눈을 파내고 있을 가능성이 컸대요.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자, 유대리가 먼저 회사에 도착할까봐. 왜 그런데? 경쟁하고 있으니까. 유대리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은 유대리한테 출근했냐고 전화를 하긴 했지만 뭐 때문에 한 거야? 이 경쟁 때문에 지금 유대리한테 전화를 한 거야. 근데 유대리가 전화를 안 받은 거죠. 맞죠? 자, 남자는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래서 이 마음 급한 상태로 뭐 하는 거야? 눈을 파내면서 출근하는 겁니다. 시내 쪽으로 나오자 눈을 파내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하나둘 눈에 띄었답니다. 자, 유대리가 사는 오피스텔은 남자가 있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같은 비슷한 동네에 사나 봐. 지난 봄에 대리들이 거기에 몰려가서 술을 마셨대요. 지은 지 얼마 안 된 오피스텔은 깨끗하고 인테리어가 고급스러웠답니다. 이런 건 얼마냐? 실평수는 어떻게 돼? 자, 집을 둘러보면서 다들 질문을 던졌답니다. 자, 이런 데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남자는 술에 취해서 중얼거렸대요. 그때도 유대인의 빈병이 늘어날 때마다 출근 걱정을 해서 사람들의 빈축을 샀답니다. 그러니까 출근 걱정을 했다는 게 이 사람이 뭐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일밖에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술 마시고 있는데 뭐 하는 거야 지 혼자 출근 걱정하고 있는 거지. 자, 중심가라 그런지 주상복합 오피스텔의 입구는 말끔하게 치워져 있었고요. 남자는 출입문 앞에서 호수를 누르고 유대리가 대답하기를 기다렸답니다. 하지만 뚜두 신호만 말 뿐 응답이 없었대요. 집에 있을 리가 없지. 자, 남자는 유대리가 멀리 가지 않았기를 간절히 바랬답니다. 통화 버튼을 여러 번 눌러봤지만 유대리는 전화를 안 받았대요. 빨리 안 오고 뭐해? 과장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야? 이 눈을 파내고 빨리 회사에 가야 되는 이 압박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맞죠? 자, 이게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지금 자기한테 압박을 주고 있는 거야. 뭐 하라고? 출근하라고. 자, 그래서 어느새 2시였답니다. 오후 2시. 남자는 삽을 쥐고 기계적으로 움직였대요. 눈을 치우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답니다. 하지만 그만큼 빨리 지쳤대요. 눈 속에 앉아서 쉬고 있으면 드러누워서 눈을 붙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답니다. 그 순간에는 눈이 딱딱하고 차갑게 느껴지지 않고 그저 공원에 있는 나무 벤치 같았대요.
심지어 속니불처럼 포근하게 느껴져서 안으로 한없이 파고 들어가고 싶기까지 했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내적 갈등이야. 출근을 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삽을 파고 있었으니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잖아.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 여기 앉아가지고 쉬고 싶은 거야. 근데 쉬면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되는데? 내가 먼저 가야 되니까. 그럼 결국은 여기서 핵심은 바로 뭘까요? 경쟁입니다. 경쟁.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경쟁인 거야. 내가 경쟁을 계속 할지 쉴지. 이해되죠? 자, 남자의 삽 끝에 폐지묶음이 걸렸대요. 얼어붙은 종이 뭉치는 돌덩이처럼 무거웠답니다. 삽으로 꺼내는데 그 사이에 들어있던 중국집 스티커가 남자의 구두 위에 뚝 떨어졌대요. 손바닥만한 광고지에는 짜장면과 짬뽕, 볶음밥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답니다. 하얀 눈 위에서 그 까맣고 빨간 색상은 너무나도 선명했대요. 남자는 자신이 아침 점심도 거른 채 삽질을 했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머릿속에서 짜장면과 짬뽕의 냄새가 천천히 피어올랐고 그건 아주 먼 옛날에 먹었던 것처럼 아득하고 그리운 맛이었대요. 자, 입에 따뜻한 침이 고였답니다. 짜장면 곱빼기 한 그릇만 먹고 나면 회사까지 갈 힘이 생겼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느냐, 이 눈 한복판에서요 짜장면 배달을 시킵니다. 그래서 배달을 불러요. 근데 자기가 있는 위치는 어딘데? 어딘지도 모르는 그냥 길 한복판이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남자는 홀린 듯 휴대전화를 꺼냈고요. 배달이 될까 의심하면서도, 그러니까 봐봐봐, 자기가 하는 행동이 지금 일반적이야. 일반적이지 않아. 일반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누가 배달될 거라고 생각하겠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뭐 하는 거야? 홀린 듯이 전화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될까 하면서 전화를 하는 거야. 왜? 뭐 안 오면 그만이고 오면 좋은 거고 믿져야 본전이니까. 맞죠? 자, 그래서 그런 심정으로 번호를 눌렀대요. 신호가 가는 소리가 길어지자 절대로 전화를 받을 리가 없다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근데 그가 전화를 하는 건 짜장면을 먹을 수 없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인 것 같았대요. 그래서 여보세요라는 굵직한 목소리가 튀어나왔을 때는 남자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왜냐면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자, 여보세요? 상대가 한 번 더 말한 뒤에야 거기가 중국집 맞습니까? 하고 물었대요. 네, 진성각입니다. 혹시 지금 배달이 됩니까? 그러니까 대답으로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해서 자, 중국집 주인은 도시가 눈으로 덮여버렸다는 걸 모르는 것처럼 아주 태연하게 물어봤대요. 여기 주소가 점점점. 남자는 주변을 둘러봤답니다. 가정집이 아니라 대로변인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로변이라고 가정집이 아니고, 맞죠? 그러니까 굉장히 황당한 지금 주문인 거죠. 근처에 땡땡병원하고 부동산이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예, 배달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아무렇지도 않게 배달해준다고 얘기하잖아. 능청스럽게. 맞죠? 자, 전화를 끊은 뒤에도 남자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대요. 왜 멍하니 서 있었는데? 안 믿기니까. 본인한테 지금 계속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렇죠? 자, 뱃속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했대요. 통화하면서 나눈 말들은 모두 그래서 뭐 같은 거야? 장난 같은 거야. 그리고 배고픔만 진짜인 것 같대요. 나머지는 다 비현실적인 상황이니까. 그렇죠? 자, 배달을 기다리는 동안 시간은 흐르지 않고 어깨 위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왜? 배달시키고 나니까 이 기다림이 너무 힘들어요. 이때까지 한 끼도 안 먹고 계속 눈만 팠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그 기다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어깨가 뚝 하고 부러져 버릴 것만 같았답니다. 자, 오른쪽 보면요, 여기 지금 시간은 흐르지 않고 어깨 위에 차곡차곡 쌓였다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표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6글자로 하면 추상적 대상에 여섯 글자가 아니구나. 자, 추상적 대상에 이거 구체적 형상화. 그래서 이 구체적 형상화라고 합니다. 맞죠? 추상적 대상은 시간이야. 근데 어깨에 쌓인다고 했으니까 구체화라고 하죠. 자, 다음 남자는 주미를 두리번거렸대요. 차가 사라지고 상가들이 문을 닫은 도시는 고요했답니다. 어디에서도 짜장면을 싣고 또는 오토바이 소리는 들리지 않았대요. 자, 짜장면이 정말 올까? 휴대전화를 꺼내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확인했답니다. 눈 때문에 출근도 못하는데 배달이 될 리가 없지. 마찬가지로 계속 뭐하지 않고 있어? 믿지 않고 있죠.
남자는 눈을 한 주먹 떠서 입에 쑤셔담았다가 도로 뱉었답니다. 가만히 서서 기다리고 있는 자신이 이상한 사람 같았대요. 눈 한복판에서 지금 배달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렇죠? 자, 다음. 그때 안쪽 골목 끝에서 안전모를 쓴 사람이 나타났답니다. 뭐 하는 사람인데? 배달하는 사람이야. 자, 그 사람은 빠른 속도로 눈을 파내면서 걸어왔대요. 그 사람이 삽으로 파내는 것은 눈이 아니라 가볍고 보드라운 밀가루인 것 같았답니다. 노를 젓는 것처럼 몸의 움직임이 유연하고 리듬감이 넘쳤대요. 자, 덕분에 남자와의 거리는 금세 가까워졌답니다. 안전모에는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신속 배달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거 요즘은 여러분들 잘 모를걸? 옛날에 여러분도 혹시 중국집 철가방 본 적 있어요? 요즘 철가방 쓰는 데도 있고 안 쓰는 데도 있긴 한데 중국집 옛날에 배달시키면 옛날에 배달의 민족 이런 게 없었으니까 배달 오픈은 없었고 중국집으로 직접 전화를 하죠. 근데 직접 전화를 하면 이제 어디 주소로 이제 배달시켜 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중국집 그 가게마다 배달부를 따로 쓰고 있었어. 그때는 배달 기사님이 따로 막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배달 기사님이 딴 데 있다가 이제 가게에서 부르면 오는 거잖아. 그게 아니고 가게에 상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게 일도 좀 도와주면서 배달 들어오면 이제 배달하는 거야. 그럼 이제 요 철가방 같은 거 이렇게 딱 들고 오면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제 짜장면 이렇게 꺼내준단 말이죠. 자, 그래서 거기에 항상 뭐라고 적혀있냐면요, 여러분들 중국집 배달부 그 철가방에 신속 정확 이렇게 돼 있거든. 아주 정확한 곳으로 신속하게 빠르게 배달시켜준다고요. 그래서 나도 대학 시절에 그냥 잔디밭 위에 있는데 잔디밭 위에 어디 앞에 있는 그 잔디밭 위에 있는데 거기로 이제 짜장면 배달 좀 시켜주세요. 배달시켜줍니다. 그때 그랬어요. 지금도 할 될걸? 왜냐면 이제 그때는 일회용 그릇도 심지어 안 썼는데 지금은 일회용 그릇 많이 쓰잖아. 맞죠? 그래서 봐봐. 신속 배달이라는 글자를 이 주인공은 지금 어디에서 보게 된 거야? 눈 속에서 보게 된 거예요. 이거 이해돼? 그러니까 봐보세요. 자신이 이렇게 눈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 거야? 신속하게 지금 자기를 찾아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이게 현실이라는 거야. 이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어떤 공간에 있다 하더라도 신속하게 배달해야 되는 사람은 뭐 한다고? 신속하게 배달해 준다고. 근데 그게 아무리 불가능한 환경일지라도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은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남들이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해내는 사람인 거야. 이해돼요? 그러기 위해서 나는 뭐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유대리랑 경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작품은요 그냥 눈 속을 파헤쳐가지고 출근하는 장면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소설은 실제로는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와 유대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바로 뭔데? 눈을 파내면서 출근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럼 눈을 파내고 출근을 왜 하는데? 누군가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인 거야. 눈이라고 하는 공간은 그런 공간인 거야. 경쟁이 이기기 위해서 끝없이 파내가지고 도달해야만 하는 것. 그 다음에 배달을 해야 되는 또는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팔아서 돈을 벌고 먹고 살아야 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야? 그곳이 눈 덮인 곳일지라 하더라도 뭐 해주는 거, 배달을 해주는 것.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바로 뭐냐면 이 현대사회를 나타내는 겁니다. 현대사회 빠르게 처리되는 것들. 누군가가 무엇을 빠르게 처리했다. 또는 누군가가 무엇을 누구보다 더 빠르게 처리했다. 라고 하는 건 뭐야? 그 경쟁들을 다 이겨내고 불가능해 보이는 걸 성공한 사람.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성공했다. 일을 해냈다. 라고 하지만 봐봐봐.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 일을 해낸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진다고 해서 세상이 안 돌아갑니까? 돌아갑니다. 그 일을 업적을 남겼던 그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중에 나와서 대체되잖아. 교체되고 마치 우리 인간 존재가 뭐처럼 쓰이고 있어요? 어떤 기계의 부품처럼 쓰이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요거를 통해서 좀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안전모를 쓴 배당원이 남자를 보고는 오른팔로 번쩍 들어올렸대요. 자, 그래서 거짓말 같은 상황에 남자는 눈만 끔뻑거렸대요. 안전모에 쓰인 문구 그대로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이었답니다. 자, 철가방을 내려놓고 안전모를 벗은 배달원은 뜻밖에도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이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오니까 젊은 사람일 줄 알았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인 거야.
눈속을 뚫고 오느라 어깨와 신발이 눈투성이었답니다. 먹고 그릇은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대단하시네요. 이런 날, 잘 보세요. 이런 날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 말하는 거야? 본인이 생각할 때도 불가능해 보이는 날인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눈이 와도 먹고는 살아야죠. 이게 바로 이 소설의 주제와 연관이 되겠죠. 뭐 해야 되는 거야? 그런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까지 성공해야 되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 생기 유지를 위해서는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것까지 전부 다 해내야 되는 게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배달원은 그릇을 건네자마자 다시 한 전보를 쓰고는 바쁘게 걸어갔대요. 짜장면 위에 쿠폰 한 장이 단정하게 놓여 있었답니다. 어이가 없죠. 자, 다음 소리 얼어서 젓가락은 짝짝이로 쪼개졌대요. 짜장의 고소한 냄새와 일회용 용기의 따뜻함은 너무 생생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앞 수업에 요 지문을 여러분들랑 교과서가 똑같아가지고 똑같이 하는데 이제 내가 요 앞 시간에 공강이거든요, 여러분들 2시간 동안. 짜장면을 시켜 먹을까라는 생각 좀 했어요. 근데 이 사람보다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이 눈을 하루 종일 퍼내다가 먹은 그 짜장면의 맛을 맛있겠더라고요. 젓가락을 치고 짜장면을 비비면서 남자는 코를 훌쩍거렸답니다. 자, 엉거주춤하게 서서 짜장면을 먹는 동안 남자는 세상이 자신을 상대로 뭐 하는 것 같다고, 몰카치 있는 것 같다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그럼 왜 이렇게 생각하는데?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이 다 뭐 하기 때문인 거야? 비현실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 이상하네요.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나를 상대로 몰카를 찍고 있는 것 같아. 자신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다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보여줄 법한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즐기기 위해서, 정말 그런 거라면 남자는 지금 자신이 그들의 기대에 충분히 부합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눈 속에서 짜장면 시켜 먹고 있으니까. 줄줄 흐르는 콧물을 손등으로 닦으면서 젓가락질을 했고 그릇까지 먹어치울 기세로 허겁지겁하다가 젓가락을 한 짝 떨어뜨리기까지 했으니까 그걸 찾으려고 눈속을 파헤쳤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 남은 젓가락 한 짝 가지고 그냥 긁어 먹습니다. 짜장면을. 자, 그래도 양념까지 깨끗하게 비웠대요. 부끄러움이나 자괴감 같은 걸 느낄 겨를도 없었답니다. 회사까지의 거리는 이제 3분의 1쯤 남아 있었고요. 남자는 과장의 문자와 부장의 전화를 한 번씩 받지 않았답니다. 왜? 이 과장과 부장은 각각 다 뭐하는 사람들인데? 재촉하는 사람들이거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 이 인물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 사람이야? 경쟁의 압박을 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 눈 속의 사회를 뭔가 구성하는 어떤 이제 구성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맞죠? 이 사람들이 재촉이 없었으면 포기하고 집에 갔을 거 아니야. 맞죠? 자,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유로 아내의 전화도 받지 않았답니다. 남자는 그저 파고 걸었대요. 쉴 때는 허리를 펴고 목을 좌우로 돌리면서 거리를 천천히 둘러보았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지만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은 어느 때보다 간절했대요. 자, 맞은편에 불 꺼진 편의점이 있었대요. 편의점 간판을 보자마자 온장고에 따뜻한 캔커피가 마시고 싶어졌답니다. 얼마 전까지 일상이었던 것들이 지금은 눈에 닿지 않는 저 눈 밑에 파묻혀 있었대요. 자, 그러다가 편의점 앞에서 이 사람이 뭘 보게 되냐면요, 어떤 눈사람을 보게 되는데요. 이 소설의 노래란다. 이 소설의 제목이 스노우맨이란 말이야. 맞죠? 그럼 스노우맨인 이유가 뭐냐면 이 편의점 앞에서 본 이 눈사람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자, 눈사람이 서 있었고요. 동그란 눈과 웃는 입 모양을 한 눈사람이 있었답니다. 동그랗고요. 웃고 있었대요. 눈사람이. 그 웃는 얼굴을 보고 남자는 잠시 멈춰섰답니다. 눈이 재앙이 되고 눈 때문에 일상이 무너진 곳. 그러니까 눈이 재앙이 돼가지고 자기를 출근을 못하게 하고 있잖아. 맞지? 일상이 무너진 곳에 서 있는 웃는 얼굴의 눈사람은 김새는 농담 같았대요.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그 입모양을 흉내냈답니다. 그러니까 눈사람을 보고 눈사람이 이렇게 웃고 있으니까 자기도 어떻게 하는 거야? 웃은 거야. 웃었더니 뭐가 됩니까? 입술이 툭 터져서 피가 지금 새어나왔답니다. 자, 잘 보세요. 이거 뭔데? 웃을 만한 상황 아니잖아. 맞죠? 웃을 만한 상황이 아닌데 웃고 있는 모습이 바로 뭔데? 우리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자, 그래서 웃을 만한 상황이 아닌데 억지로 웃어야 되는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상처가 바로 뭔데? 억지로 웃었더니 어떻게 됐어? 입술이 찢어졌어. 입술에서 피가 나온다고요. 자, 그래서 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상처가 바로 지금 여기서는 이제
눈사람이 웃고 있는 모습을 따라하다가 입술이 찢어진 남자의 모습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죠. 이해돼요? 자, 다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뭐냐면 묘사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아주 상세하게 그림을 그리듯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상세하게 그림을 그리듯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상황을 좀 살펴보자면 한참 속도를 내고 있는데 삽 끝에 딱딱한 게 걸린 거야. 자, 그래서 시간은 촉박하고 마음은 급한데 발로 눌러도 삽날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았대요. 남자는 1m쯤 떨어진 곳에 다시 삽을 꽂았답니다. 한 삽 더 내고 나자 또 삽이 들어가지 않았대요. 생활정보지나 그 다음에 함이나 또는 자전거가 쓰러진 게 아니라 공룡이라도 묻혀있는 것 같았답니다. 자, 하는 수 없이 방향을 옆으로 틀어서 팠대요. 그때 어디선가 메아리처럼 뭐가 들려왔느냐, 음악 소리가 들려옵니다. 한참 파고 있는데 가느다란 목소리의 여자가 부르는 곡인데 멜로디가 익숙했대요. 남자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답니다. 비록 벨소리이긴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듣는 음악이었대요.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의 진동이 울렸지만 이 휴대전화의 진동은 뭔데? 그 주인공의 진동소리입니다. 주인공의 진동소리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어? 보진 않았지만 재촉, 출근을 재촉하는 전화가 오겠지. 맞죠? 자, 근데 음악 소리는 멈추었다가 눈을 파내자 다시 시작됐다고. 그러면 지금 그의 바지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닌 거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닌 거야. 맞죠? 아까와 같은 멜로디였고 눈을 파낼수록 소리가 점점 커졌답니다. 남자는 길이 아니라 소리를 찾아서 삽을 움직였대요. 손으로 눈을 쓸어낸 뒤야 소리의 진원지를 찾아낼 수 있었는데 그것은 눈 속에 파묻힌 누군가의 휴대전화였고 공교롭게도 빳빳하게 얼어붙어 있는 양복 바지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남자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삽과 손으로 눈을 파냈대요. 판박이 스티커를 아주 천천히 벗겨낼 때처럼 눈 속에서 검은색 구두와 발, 모직으로 된 양복 바지가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이 보인 거야. 남자는 코를 훌쩍거리면서 얼손으로 조심스럽게 눈을 파헤쳤대요. 입에서는 입김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고요. 양복 차림의 사람은 눈의 중간쯤 화석처럼 묻혀 있었답니다. 양복 우옷과 와이셔츠는 주름을 그대로 간직한 채 얼어붙었고 검붉은색의 실크 넥타이는 오래전에 흘린 피처럼 굳어 있었답니다. 자, 양손 다 눈을 그려쥐고 있어서 손가락은 보이지 않았대요. 전체적으로 몸을 둥글게 말고 있는 모습이지만 상반신 일부는 아직도 눈 속에 묻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묻혀 있고 밑에 부분만 지금 드러난 거야. 맞죠? 쌓인 눈의 두께로 봐서는 그가 쓰러진 뒤에도 눈이 계속 내렸다는 걸 알 수 있대요. 해가 빠르게 기울고 있었고요. 몸은 추운데 남자의 얼굴은 땀범벅이 됐답니다. 흘러내리는 땀을 닦으며 남자는 조심스럽게 눈을 치웠대요. 고대 유물을 발굴하는 고고학자처럼 손이 떨렸고요. 자, 눈을 쓸어서 내자 어깨와 목, 안경을 쓴 얼굴이 차례로 나타났다. 혹시라도 맥박이 뛰는지 확인하려던 남자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왜? 아는 사람이었고 그게 유대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유대리는 둘 다 뭐 하러 간 거야 지금? 출근하러 간 거야. 맞죠? 무엇을 받았겠어? 재촉을 받았겠지. 맞죠? 자, 그래서 가고 있는데 유대리는 이제 푸다가 그 안에 묻혀가지고 있었고 자기는 계속 푸면서 출근을 하고 있던 중이었고. 맞죠? 자, 남자는 유대리의 몸을 흔들었대요. 턱에서 땀이 툭 떨어졌답니다. 휴대전화에서 다시 익숙한 멜로디의 노래가 흘러나왔대요. 자, 이봐. 유대리를 부르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답니다. 유대리의 전화기를 주워서 귀에 댔지만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대요. 여기 눈 속에 유대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은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입 밖으로 나오지 않고 남자의 입 안에서 딱딱하게 굳어 있었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나의 경쟁자니까 그렇지. 맞죠? 자, 다음. 해가 기울고 주위는 어느새 어둑어둑해졌답니다. 이대로 1시간 정도만 더 파고 가면 회사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남자는 회사 쪽을 쳐다봤대요. 그리고 자신이 파고 온 길을 돌아보았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에도 다시 돌아가기에도 만만치 않은 거리였대요. 게다가 남자는 너무 지쳐 있었답니다. 그냥 체력적으로 지친 상태. 그는 유대리의 옆에 어떻게 하느냐? 쪼그리고 앉습니다. 숨을 고르고 졸음이 밀려왔지만 졸지 않으려고 눈을 부릅떴대요. 자, 눈더미는 딱딱하거나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고 그저 공원에 있는 나무 벤치 같았답니다. 잘 보세요. 시야가 구겨진 종이처럼 뭉개지고 있었다. 결국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었다? 눈이 감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고 소설이 끝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이들이 어떠한 구조 속에 놓여 있고 그 구조 속에 놓여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마치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보통의 인간의 모습이 보이는 거야. 맞죠? 그래서 이 소설에는 이 주인공의 이름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오히려 주인공 말고 경쟁 상대 이름만 나와. 유대리라고. 맞죠? 주인공 이름은 안 나온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한번 해보자면 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갈등 요소 두 가지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거 내적 갈등은 뭐였어? 빨리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랑 그 다음에 뭐랑 쉬고 싶은 마음이랑 서로 갈등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외적 갈등은 뭐야? 경쟁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남자. 그 다음에 그 사회와의 갈등인 거야. 근데 결국은 이 갈등이 뭐로 이어지는 거야? 요걸로 이어지는 거거든. 맞죠? 자, 그래서 이 사회와의 갈등을 통해서 갈등은 그 뭔데? 눈을 파내고 끝까지 가려고 하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그 행위 자체가 바로 뭐야? 사회와 싸우는 일인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이제 개인과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이 내적 갈등이 좀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여기에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만 우리가 좀 살펴보자면 이 유대리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유대리라고 하는 인물은요, 작품 초반에는 어떤 인물로 나옵니까? 유력한 과장 후보로서 일밖에 모르는 이런 사람으로 나오죠. 소위 말해 워커홀릭이라고 하죠. 자, 근데 그 사람이 그래서 실제로 뭐 했어? 인정을 받았거든요. 맞죠? 근데 후반부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눈에 파묻히게 되잖아. 맞죠? 그럼 이렇게 파묻힌 모습을 보고 우리는 사회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앞선 듯 보였으나 결국은 어떻게 되는 존재? 도태되는 존재. 이 사회 안에서. 도태됐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잘리겠지 뭐. 맞죠? 그게 바로 뭐 같은 거야? 우리 인간이 하나의 소모품처럼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야. 그렇죠? 현대 경쟁 사회에서. 자, 그 다음에 결말은 시야가 구겨진 종이처럼 뭉개지고 있었다 하고 끝났으니까 어떤 결말? 어디 갔냐? 열린 결말로서 독자의 그 소설의 뒷부분은 누가 상상한다? 독자가 상상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음 앞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45페이지. 인물의 상징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자면 이 남자랑 배당원을 좀 생각해보면 이 두 사람은 비슷한 인물입니다. 이해돼요? 목표가 비슷해요. 뭔데? 주어진 상황에 적응하는 거 또는 뭐야? 생계 유지, 먹고 사는 거. 그러기 위해선 이 사람이 뭐 해야 돼? 둘 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뭐였는데? 그 눈 속을 뚫고 출근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은 뭔데? 눈 속을 뚫고 배달을 성공시켜 주는 겁니다. 성공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유대리랑 화장부장. 유대리는 인정은 받으나 결국은 어떻게 되는 인물이야? 도태되는 인물. 그 다음에 과장이랑 부장은 어떤 인물입니까? 현대 경쟁 체제를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왜? 이 경쟁 체제가 무엇으로 만들어진 건데 결국은 이 두 사람의 재촉으로 만들어진 거잖아. 왜 출근 안 하냐고. 그런 말 없었으면 안 됐겠지. 유대리도. 맞죠? 자, 그래서 무엇을 가져다 준다? 주인공에게 압박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공통점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스노우맨, 눈사람의 의미도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눈사람을 보고 남자가 어떻게 되는데? 따라하다 입술이 터지잖아. 맞죠? 그래서 이 입술이 터지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상처받으면서 살아가는 또는 열심히 꿋꿋하게 이제 이 고통을 인내하고 감내하며 살아가는 어떤 현대인의 모습이 지금 눈사람을 보고 따라서 이렇게 미소 짓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 시작하도록 할게요.